브릭스가 몸집을 불리면서 서방의 G20의 아마 대항마로서 이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석유 산출국에서 이제는 제조 국가의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석유를 사야 될 형편이니까 유가 상승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유가 상승은 다시 물가 상승하고 이제 연결됐을 뿐이 없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홍익희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우리 세계 글로벌 경제 상황을 한번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번에 그 사우디가 브릭스에 신규 가입이 됐죠. 네, 회원국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 또 페트로달러의 균열이 생기는 또 시작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시죠. 이번 지난달 그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새롭게 6개국이 가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 신청한 나라 숫자는 22개국인데 이 브릭스 가입은 기존 5개국의 그 만장일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기준은 외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6개국이 새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한 나라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등 이렇게 6개 나라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새롭게 가입한 나라들이 이렇게 황색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우선 아랍에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이 3개국이 새롭게 가입을 했는데 이 세 나라는 공교롭게도 중국에 석유를 수출하는 3대 석유 수출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대부분의 석유를 사우디와 이란과 아마 아랍에미리트부터 이제 수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기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나였었는데 이번에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들어옴으로써 아프리카 대륙에 이제 3개국이 가입하고 그다음에 중남미에서 기존의 브라질 이외에 두 번째 큰 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아르헨티나가 가입을 함으로써 이 중동,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남미가 이 브릭스 내에서 나름대로 이제 기반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브릭스는 이번 가입 신청을 받아들인 것 이외에도 앞으로도 회원국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22개국 중에서 가입 승인이 안 된 16개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정식으로 가입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가입을 희망한다라고 아마 통보한 나라가 지금 한 34개 국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브릭스가 몸집을 불리면서 서방의 G20의 아마 대항마로서 이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현재 브릭스 5개국의 상황을 보면 이미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서는 GDP가 G7을 추월하고 지금의 이 달러 체제에 도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가입한 6개국을 더한 브릭스 11개국과 그다음에 G7 그리고 나머지 국가를 이제 대별해서 보면 GDP 경우에는 각 한 3분의 1 규모인데 이제는 명목 GDP조차 브릭스가 G7을 앞선 그런 형국입니다. 인구는 브릭스가 세계 인구의 45%를 점해서 압도적으로 많고 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석유 매장량입니다. 석유 매장량은 브릭스가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44.4%를 지금 장악하고 있고 G7의 경우는 이제 거의 미국을 제하고서는 그렇게 석유가 나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3.8%뿐이 안 됩니다.
수출액은 뭐 G7이나 브릭스나 지금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고요. 결국은 브릭스가 시장을 장악하는데 이 석유 시장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시죠. 현재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은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미국이 했던 행태가 이제는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이 세계 석유 시장을 이제 주무르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가 감산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그래프가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하면서 일일 1,000만 톤이 넘던 이 석유 수출을 지금은 이제 약 30%가 줄어든 이제 7천만 배럴 정도 지금 석유를 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산을 고집하면서 석유 수출을 줄이고 있는지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고요. 이 사우디의 감산 고수에 맞서서 오펙 플러스는 내년 말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지금의 유가 상승은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고 상당 기간 고착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의미고, 러시아도 이에 발맞춰서 감산에 동조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우디가 왜 이렇게 감산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하반기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장률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요인이고, 그 다음에 사우디는 지금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네옴시티 건설 등이 있고, 지금의 석유 산출국에서 이제는 제조 국가의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우디가 지금 주력하는 게 자주 국방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드론 공장이나 무기 공장을 사우디 내에 건립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원자력 핵발전소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원자력 핵발전소의 추진을 미국 등 서구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여의치 않자 이제는 중국하고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원전 건립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지금 사우디로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국의 석유를 최대한 비싼 값에 팔을 수 있는 그러한 기초 작업을 지금 이제 맹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6월 말 이후에 지금 약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배럴당 75불 선에서 머물던 석유가 지금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뒤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듯 했던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재상승 우려가 커짐으로써 전 세계가 지금 다 같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바이든 정부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해가지고 석유값 인상을 그간은 막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갖고 있던 비축유를 엄청나게 방출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방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는 비축유를 시장에서 이제 사들여야 돼요. 그 얘기는 과거에는 유가가 뛰면은 이렇게 비축유를 방출함으로써 유가 상승을 억제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오히려 시장에서 석유를 사야 될 형편이니까 이거는 유가 상승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유가 상승은 다시 물가 상승하고 이제 연결됐을 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시중금리 또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를 보면 10년물 국채가 시중금리의 대표금리이기 때문에 10년물 국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석 달 사이에 연 3.7%에서 지금은 4.3%를 육박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유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시중금리도 더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우려되는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이 국채나 모기지 증권을 갖고 있는 은행의 자본 잠식이 되기 때문에 은행 부실이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중금리의 상승은 곧바로 대출금리의 상승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가 늘어나고 이제 파산이 증가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고, 가계도 지금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에서도 이자 상한에 억누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위축되는데,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면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GDP의 70% 가까이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뿐이 없죠. 그다음에 이렇게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모기지 금리도 상승합니다.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연 7%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받을 수뿐이 없는데, 특히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이제 더 증가할 걸로 보여서 여기에 그 위험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나라의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갈 수뿐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강달러 현상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 내에 미국 국채를 팔아서 이제 달러를 마련한 다음에 자국 통화를 외환시장에서 사들여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악순환 고리에 빠지는 거죠. 즉 미국 국채를 판다는 건 다시 미국 국채 시장의 공급이 확대돼서 국채 가격을 다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리는 더 치솟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시장이 어렵게 되면 당연히 회사채 시장도 어려지고 채권 시장에 이제 작은 경색이 오므로써 경기 침체 우려뿐만 아니라 기업의 디폴트가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브릭스 체제 내에서 그들의 석유를 장악함으로써 지금으로서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이게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네. 사실 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지난달만 해도 이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낙관론이 강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또 요새 유가가 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코어 지수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인지도 뭐 같기도 하고, 하여튼 요새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본 바와 같이 이게 일시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냐라고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일시적이 아닐 수 있구나라는 데 이제 문제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리가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금리가 지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4.5 좀 미국 국채 수익률이 뭐 그 정도 되니까 이게 더 높아지게 됐을 때는 더 우리 경제, 미국도 그렇지만 신흥국 경제에 상당한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겠냐가 이제 많은 분들의 고민이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국채 선물 시장에 그간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매도에 베팅하는 헤지펀드 세력이 있었고 롱에 베팅하는 일반 대형 상업은행과 이제 투자은행들이 있었어요. 그게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감산 기조에 의해서 앞으로 그 유가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이제는 헤지펀드들이 그 숏에 대한 세력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서학개미들이 그간은 그 미국 장기국채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특히 세베스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아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손절하는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그게 또 오히려 국채 가격을 하락시키고 금리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문제, 여기에서 이제 또 미국 정부의 고민도 지금 뭐 1조 달러 뭐 이런 어떤 단기 국채를 또 발행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율 부담이 또 상당히 맞아요. 높아지고 이건 결국 미국의 재정 적자, 이것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연준이 지금 QE를 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갖고 있는 국채하고 모기증권을 매달 한 850억 달러씩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파는 건 아니고 사실은 만기가 돌아오는 거를 롤오버하지 않고 그냥 상환해 주는 건데, 근데 결국 파는 효과가 똑같은 건데, 그런데 다른 거는 다 파는데 연준이 10년 이상 장기 국채는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채 시장이 위험하니까, 특히 장기 국채 쪽이 위험하니까 연준이 이 QE를 하면서 긴축을 하면서도 그거는 사들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 지금 우리 증시가 9월 들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금융시장이 이게 다 거기에서 시작되는 요인들, 악재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